좀 기억나요? 아, 예.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어서 길거리 다닐 때 조심했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뭐 집안의 구조, 그다음에 법에 대한 얘기들,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법 앞에 만민 평등 이런 것들이 로마법에서 운영되었던 그런 내용이었다까지 했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5번 교육에 대한 측면을, 로마 제정시대의 교육에 대한 측면을 살펴볼게요. 나라에서 시행한 공교육 체계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공립학교가 그 로마에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로마도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포로 있잖아요. 전쟁 포로 노예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배웠던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뭐 배웠다는 측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포로로 잡고 보니까 전직 교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제 그 가정교사로 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저번에 네로를 이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 들어봤어요? 아, 아, 예. 들어봤죠, 그쵸? 네, 그쵸.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게 콜로세움 지었던 황제잖아요, 그쵸? 네. 네, 이 황제가 처음으로 공립학교를 세웁니다. 아, 국립.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예요. 예. 여기 이거를 세워가지고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다니면서 좀 보편적 교육이죠. 그렇죠? 보편적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체계를 시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 제정 시대에 잘 이어져서 내려왔었던 거예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가정교사를 활용하는 교육이 그러면 사라졌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있는데 이렇게 그 보편적인 교육을 하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병용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공교육, 기초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냐면은, 자, 남자하고 여자를 처음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읽기, 쓰기, 산수죠. 이것 같은 이제 기초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가면 이제 저기 우리로 따지면 기역, 니은, 그리고 한자 같은 경우는 뭐 천자문 이런 거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받아쓰기 하고 그다음에 1 더하기 2, 뭐 2 곱하기 2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기초 교육을 받고요. 여자애는 10살이 될 무렵, 근데 꼭 10살 됐다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남자들이 뒤에 나오는데 그래머 스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기초 엘레멘터리 스쿨이고 그래머 스쿨이라 그래서 13살 정도에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10살 된 무렵부터 이제 여자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집에 보내줘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런 교육은 공립학교 체계 안에 포함이 되지는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근데 10살 될 무렵부터 이제 돌아가는 거고 최고로 이제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남자 아이들이 이 기초학교를 13살에 졸업하고 그래머 스쿨을 이제 13살까지 16살까지 다녀요. 근데 요 13살에 이제 졸업을 할 때 요때 같이 졸업을 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뭐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이제 10살 넘어갈 때쯤 해서부터 13살까지 이제 여자들은 집에 가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그 예. 뒤에 나와요. 네. 당시에는 집안일 대부분을 노예가 담당했으므로 여성들은 집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린애 저기 집에 보내가지고 뭐 저기 뭐 빨래 시키고 뭐 네, 밥 지어 먹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으로 보내고 남자만 교육시켰냐? 네, 동양에선 그렇게 했죠. 그쵸? 네, 예, 그, 우리 유교 사회에선 그렇게 했지만 네,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성들은 집에 가서도 책을 읽고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이 사실 주어지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공부들을 하는데 그 공부가 무슨 공부였다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가정교사로부터 받는 그런 교육을 시행했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게 공립학교나 뭐 그래머스쿨이죠. 그래머스쿨과 같은 그런 과정에 정식 교과 과정으로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안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이후는 뭐냐면은 이제 국가를 경영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전문 교육기관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필수 교육이 고등학교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모두가 다 대학교 가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쵸? 왜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으면은 그런 과정에 등록을 해서 가고 이러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여성은 어떤 임무가 주어졌냐면은 네, 여성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 참여에 그 이바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막 집정관에 출마를 해서 당선하고 이럴 권리 자체가 애초에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는 여자라면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좋은 아내가 같아서 후세대들을 잘 길러내라 네, 라는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남자들을 위주로 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것에 특화해서 가르칠 거니까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은 여자들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배워라. 이렇게 돌아갔던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성차별적인 막 예, 네, 이렇게 그 뭐냐 그 시계바늘을 현대 사회에 너무 이렇게 그 가치관을 투영해서 보시면은 오류가 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얘기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성한테 주는 저기 그 책무가 뭐냐라고 하냐면은 좋은 아내가 돼서 우리의 후세대들, 그러니까 그 결국 그 남성들도 그 좋은 아내로부터 태어나서 길러져서 나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잘 많이 길러내달라, 전문적으로. 그리고 그런 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최고의 교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학교는 뭐라는 거예요? 네, 남자들이 이 뭐냐, 뭐 정치, 군대, 뭐 군사, 뭐 외교 이런 어떤 전문 학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세대들을 길러내서 이제 그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뭐 국가 안보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기초 과목을 가르칠 거니까 여자한테 굳이 이런 거 필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서 그냥 뭐 저기 노동력을 착취당한 네, 공부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어머니 밑에서 아, 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적당한 나이대가 되면은 부모님이 여기는 옛날에는 연애 결혼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는 거 아시죠? 네, 다 예, 서, 다 부모님들이 정해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정해주는 좋은 짝과 만나서 시집 가서 또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자기가 쌓아놓은 가문의 그런 어떤 명예나 이런 재산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이어받고 계승하는 게 이때는 진짜 중요한 그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잘 교육받고 좋은 아내가 돼서 후손들을 잘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아내가 보이면은 이때는 뭐예요? 아, 진짜 빨리 네, 최고의, 그쵸. 진짜 네, 저기 저 대우받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은 뭐 굳이 뭐 그 학교에서 이제 계속 그 남자들과 이렇게 같이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어머니한테 배워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 이제 뭐야 남자들 중심으로 이 국가를 경영해야 될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그 이후에 이제 과목들이 진행이 이제 됐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다 하고 얘기합시다. 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계속해서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3살이 되면 문법학교에 들어가 그리스어, 라틴어, 역사, 지리, 천문학 이런 거 공부합니다. 그리스어, 라틴어 이거 왜 배울까요, 이거? 어, 네?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거 왜 배울까요? 그러게요. 이거 그리스 문학 공부하려면 원어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라틴어 왜 배울까요? 그, 우리가 한자 배우는 거랑, 우리가 한자 배워요. 그 고문서 읽으려면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직접 보고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 이런 거 다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역사, 지리, 천문학 이런 것들 다 국가 경영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살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이제 의식을 치르고 이제 선포를 하게 돼요. 이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저번에 토가라고 하는 옷 봤었죠. 그쵸? 네, 로마 사람들이 입는 이렇게 한쪽 이렇게 해가지고 들이온 그 있잖아요. 네. 이게 성인들이 입는 옷은 여기 끝쪽에 빨간색 그 테두리가 없대요. 아,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빨간색 테두리를 들은 토가를 이렇게 입고 다닌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마치 우리가 교복 입고 다니는 거랑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아, 네. 근데 16살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토가 색깔을 바꿔줘요. 아, 하얀색으로. 근데 어디서 바꿔주냐? 그 로마의 포름이라고 하는 광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가 이제 그 공식적인 어떤 그 의식을 치르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로마 기본법에 대한 동판도 거기에다가 막 갖다 놓고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 우리나라로 따지면 헌법 보려면은 이 자리 가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겉옷을 바꿔줍니다. 빨간 테두리가 들려있는 토가 대신에 하얀색 토가를 이렇게 입혀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재현이 저기 면도 하나요? 아니요. 아직은 안 하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이렇게 수염이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면도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만 16살이니까. 네. 그래서 요때 처음으로 이제 그 어른이 와서 이제 그 면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 예. 면도를 깔끔하게 해주고 이제 머리도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옷을 바꿔주면 의식을 치르고 나면은 성인으로 인정받고 그가 갖고 있는 시민권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정식 시민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게 이제 16살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6살이 아니라 몇 살이죠? 네? 만 19살이요. 만 19세죠. 그쵸? 네. 이거는 투표권이 19세고요. 아, 공식적으로 성인은 20살이에요, 20살. 아, 한국 나이로요? 근데 이게 뭐 통합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이거 만일 거예요, 만. 한국 나이인가 만인가? 하여간 이거 이제 뭐 통합돼서 뭐 19살로 뭐 그래서 19살 투표권 가지면서 성인으로 인정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9세에서 20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아, 예. 그렇지만 로마는 뭐라는 거예요? 16살이에요, 16살. 네. 예. 그래서 그 뭐 번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20살 넘어가면은 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성인으로 인정받으니까. 네. 근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아, 네. 예, 여러분이 18살인데 참 내 반려자를 만났다. 네. 그래서 저기 이제 시청에 가가지고 우리 네. 결혼합니다. 혼인신고서 이런 거 내도 받아들여 줄 거야? 안 받아들여 줄 거야? 받아들여 주시나요? 안 받아줘요. 왜요? 미성년자기 때문에. 몇 살인데요? 얘기했잖아요. 여기 19살에서 20살이 넘어야 된다고. 아, 예. 네, 법적으로 미성년자기 때문에 아, 당사자들끼리 결혼합니다 하고 가서 내도 안 받아줘요. 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부모님 동의 얻어 이렇게 얘기해. 아, 네. 근데 이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안 됩니다 해도 받아줘요. 아, 왜냐하면 성인이니까요. 그쵸? 네. 네, 하여간 뭐 번외 얘기입니다. 번외 얘기. 네. 하여간 이때는 16살이면은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때까지 필요한 모든 교육을 마치는 시스템이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성인이 되는 과정이 뭐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 가는 그 시점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되기까지 교육을 19살까지 과정에 맞춰서 진행합니다. 근데 로마는 같은 과정을 몇 살까지 진행했다는 거예요? 16살에 맞춰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아, 예.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로마 애들은 뭐 고등학교,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 나이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잖아요. 그 후대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할 것이다라고 오해하잖아요. 네. 근데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오히려 더 미련해져서 같은 과정이 3년이나 뒤로 밀린 거예요.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네. 고대 시대로 가져가면은 여러분들보다 3년이나 어린 애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3, 일반 그런 3, 과정으로. 네. 대학교 지금 에서 배우는 내용 있잖아요. 학사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있잖아요. 네. 그거 그대로 돌려보면 고등학생들이 배우던 내용이란 뜻이. 아, 예. 예, 그만큼,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좀 수명도 길어지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 오히려 덜 똑똑해졌어. 아, 예. 네, 덜 똑똑해지는 네, 그런 모습들이 이런 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역시 또 번외 얘기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맞춰진 그런 어떤 그 전통이 서구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어떤 문화적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까지도 16살이면은 그, 어, 모든 기초 교육을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나이로 인정을 받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예일이나 프린스턴 이런 데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 데 들어가는 학생들의 나이가 17살인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들어가기까지 오늘날로 따지면은 고등학교 전 과정이잖아요. 그쵸? 네. 고등학교 전 과정에 대한 기초 공부를 하고 뭐 예일, 프린스턴 같은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뭐 그리스어, 라틴어, 역사, 지리, 천문 이런 거 다 배워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누가 가르쳤을 것 같아요? 청교도 시대 때까지? 어, 그 전문 교사들이.
가정교사를 활용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르치고. 와, 놀랍죠?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라틴어 이런 거 다 가르쳐서 17살까지 완전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일이나 프린스턴 이런 데 보내서 목회자 만들었던 거예요. 청교도들을. 네, 그러니까 청교도들 여성들이라고 했을 때, 뭐, 이 사람들이 뭐, 못 배운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집에서 살림하면은, 아, 저 집순이, 뭐 이러면서, 뭐 공부도 못하고 이런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서양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게 아, 아니라, 그 어머니가 아이를 거의 준 대학교 수준에 거의 맞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내는 그런, 굉장히 또 존중받는 그런 그 어머니들이었다는 거죠. 네, 놀랍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동양적 가치관이, 동양적 유교 가치관은 집안이라는 걸 좀 천시해요. 아이들 키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데 내 전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거 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 인생 패배자. 아, 그쵸? 아유, 저 머저리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아, 서구의 전통적 가치는 오히려 그런 여성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집안을 잘 돌보면서 아이들을 정말로 뛰어난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초 준비를 해서 사회에 내보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마움과 존중심을 표하는 게 서구 사회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물론 기독교에서 온 거지만 그런 어떤 바탕에서 이제 이게 1900년대까지 그 서구 사회가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든든하게 버텨올 수 있는 큰 버팀목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 1950년대, 40년대에서 50년대부터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진 미국은 여자들 기본적으로 결혼하면은 집안에서 집안일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키우는 것에 전념했었는데 1940년대, 50년대부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아이들이 신앙심이 있는 어머니 손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 세속적 아, 공교육 시스템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국이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흔들흔들흔들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오게 됐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어머니의 역할, 성경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어머니들이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이거 절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에 비해서 이거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동등한 거다.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귀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들을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들, 막 대충 하는 여자들 있는 거 알아요? 아, 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살림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하면서 신앙으로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니까 정말 내 온 삶을 들여서 아이들을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 네, 이런 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그 국가는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 네, 예, 그 남자들은 그럼 뭐 하냐? 그런 여자들이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뭐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도록 나가서 잘 벌어오겠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여성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참으로 되어주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런 여자들이 더 존중을 받겠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던 사회가 전통적인 청교도 사회였다는. 아, 예, 그리고 그런 전통들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런 로마의 그런 어떤 그 가정적인 그런 어떤 그 통통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기독교랑 접목되면서 이어져 내려온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청교도 그 주부들 있잖아요. 청교도 주부들이 로마에서처럼 여기는 노예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시간과 여유가 많았잖아요. 그쵸? 네. 청교도 주부들은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인디언 땅이잖아요. 그쵸? 네. 이주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거기 그 이주했을 때 첫 해에 이주한 청교도 절반이 얼어 죽었대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어떤 일도 해야 되냐면은 막 밭 갈고 뭐 가내 수공업 하고 아, 네, 예. 살림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까지 완전하게 해내는 완전 슈퍼우먼이에요. 아, 네, 진짜 슈퍼우먼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 소명을 믿음으로 경건으로 잘 감당해내야 한다, 완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꿋꿋이 다 이겨내고 감내해 가면서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해낸 게 바로 청교도의 이름 없는 주부들이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겠죠. 그쵸? 네. 예, 한번 이름도 못 들어봤지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수고했다, 착한 종아, 네. 이렇게 있는 수많은 우리 그 청교도 주부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그 앞에 가서 사실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예. 야, 너희들 그렇게 편한 시대에 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았는데 네. 겨우 그거밖에 못하고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쵸? 네. 예. 근데 솔직히 그런 말 나와도 할 할 말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될 좀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네, 그 부수적인 얘기가 이제 교육과 관련된 얘기여서 이제 부수적인 얘기. 하여간 그런 문화적 틀이 이제 계속 서구 그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계속 이어져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부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문학입니다. 문학은 이제 혹시 키케로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카이사르는 알겠죠, 그쵸? 네. 내전기 유명하죠. 베르길리우스는 이제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한번 그 다룰 거예요. 아이네이아스라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요거 보시면 되고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 뭐 요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요게 오히려 예외래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사랑한 문학 작품은 대부분 그리스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거 뭐 오디세이아, 일리아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작품들이 이제 그 많이 사랑을 받았고, 로마의 이제 그 시인들도 이제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런 작품들을 내기는 했는데, 더 대중적으로 많이 사랑받은 거는 그리스 문학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키케로의 작품은 지금도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라틴어 강좌에서 교본으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잘 쓴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수사하면은 키케로의 그 연설들 이런 거 라틴어로 된 거 공부하면서 지금도 사용한다고 해요. 오비디우스의 작품은 훗날 영국의 밀턴, 스펜서, 셰익스피어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요런 그 좋은 부분들이 이제 나왔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속주 통치예요. 속주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본국이 있고 속주가 있어요. 본국은 어딜까요, 지연아? 로마가요? 로마의 본국은 어딜까요? 로마의 본국. 그 로마
도시 그쪽. 네, 맞아. 이탈리아 반도. 거기를 로마 본국이라 그래요. 아, 네, 그리고 그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을 직할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 아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스페인 지역 나중에 정복하잖아요. 그쵸? 네. 그럼 여기는 뭘로 편성할까요? 아,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직할령으로 편성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뭘로 편성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속주로 편성하는 겁니다. 소, 예, 그러니까 로마에 속한 주, 지방이다. 아, 예, 그런 의미예요. 네. 속주로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황제가 직접 통치한다는 거에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총독은 누가 임명할까요? 총독이요? 아, 예, 황제가 임명하죠. 황제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황제가 총독을 임명해서 야, 이 지역을 좀 잘 관리해봐. 이런 그 측면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것이지 황제가 직접 그 지역을 통치하고 관할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황제는 어디만 직접 통치하고 관할하는 거예요? 본국과 여러 직할령들을 그렇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네.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뭐예요? 속주로 편성을 해가지고 총독을 파견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총독들에게 그 로마 본국 황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통치해라라고 준 지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침 정책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현지의 문화와 관습, 종교를 관용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로마가 그 나중에 그 동방 원정하면서 폼페이오스가 동방 원정하면서 이제 그 유다 지역을 그 편입시키잖아요. 네, 유다 지역이 그때 로마에 편입되잖아요.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닌가? 아니, 예, 예. 그 유다 지역이 로마에 편입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누구예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네. 그 헤로단 아, 그거는 지역 아들 왕이고. 집이 총독이 누구예요? 빌라들.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유대 지역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고 본디오 빌라도 누가 파송한 거예요? 저거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파송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통치를 하게 됐는데 총독이 그러면 어떻게 유대 지역을 통치했느냐? 예를 들어서 유대교를 다 파괴하고 유대교 못 믿게 하고 로마의 신들을 믿게 하고 이런 통치를 했느냐는 거예요. 아, 예. 아니죠.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게끔 그냥 허용해주는 그런 통치를 펴잖아요. 그쵸? 예, 아, 그 얘기라는 거예요. 현지 문화, 관습, 종교를 관용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역 통치자가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자기 영지를 갖는 일까지 허용해줄 정도로 관대한, 예, 너그럽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관용적인 통치를 했던 게 로마의 기본적인 속주 통치 정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헤로당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쵸? 네. 네, 헤로당. 헤로당이 뭐예요? 갈릴리의 분봉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예. 유대라고 하는 그 속주가 있는데 거기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자기 영지로 가진 왕이 누구냐? 헤롯이라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왕까지도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 지역에서는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그 총독이 막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관여하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죠. 못해요. 예, 안 합니다. 애초에 안 합니다. 야, 그런데 궁극적인 그런 그 권한이 최후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총독에 관할 걸 아래 있어요. 아, 이게. 예, 그러니까 총독이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어디 뭐 군사 원정을 떠나려고 한다. 그럴 때 이제 뭐 요청을 하겠죠. 그쵸? 왕한테 좀 출전을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청하게 됐을 때 왕이 그거를 함부로 내가 왕인데
네가 뭔데 여기 참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죠. 이런 건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왕들도 갈리아라는 속주, 뭐 시리아라는 속주라고 하는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의 관할권 아래에서 분봉왕으로서 그 지역을 그냥 통치를 위임하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위임해 버리는 겁니다. 네. 대신에 위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로마에 반대하는 어떤 폭동이나 뭐 어떤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왕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로마가 사실상 분봉왕을 세우는 건 뭐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쵸?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맡기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지역을 안정시켜서 로마한테 충성하게 만들어라는 의미로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해서 분봉 왕으로까지 세워놨는데 오히려 로마한테 반기를 들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로마는 어떻게 할까요? 잘라버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그 헤롯 왕가가 몰락하게 됩니다. 아, 그 로마에서 왕가 폐지시켜버려요. 네. 네, 폐지시켜버리고 총독이 그 지역을 직할로 다스리는 직할령으로 총독 직할령으로 바꿔버립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총독이 나중에 그 네. 뻘짓을 벌여가지고 AD 70년에 이제 그 유대 전쟁으로까지 비화가 되는 거예요. 네. 하여간 그건 후대 얘기고. 그래서 지역 통치자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총독의 관할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총독의 허락 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재판할 때도 뭐예요? 네. 막 하다가 사내들인에서 예수님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습니다. 죽입시다라고 했는데도 네. 못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빌라도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네. 빌라도한테 신성모독의 죄니까 죽여주십시오는 또 못하잖아요. 그렇죠? 로마법에 따라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네. 총독이니까. 그러니까 신성모독의 죄로 죽입시다라고 해놓고 빌라도한테 쪼르르 가서 뭐라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하냐면은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네. 반란 아닙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이니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아, 네. 네, 그 청원하는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런 속주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 그 빌라도가 그러고 쪼로로 갖고 오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뭐야, 그 갈릴리 사람이냐? 그럼 헤롯이 분봉왕이니까 헤롯이 처리해 하면서 헤롯한테 토스하죠. 그쵸? 맞아요. 네, 근데 헤롯이 뭐예요? 이게 뭐야? 사형이잖아. 난 사형할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 네. 빌라도 네가 처리해 하면서 빌라도한테 보내죠. 네, 그 빌라도가 이제 그걸 갖고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그런 이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총독은 제국에서 주는 급여를 받았으며 이는 총독이 뇌물이나 세금을 멋대로 더 거두는 유혹을 크게 낮추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독은 제국에서 따박따박 필요한 비용을 보내주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현지에서 폭동이나 소요 사태가 자주 일어나거나 불만 사항이 너무 빈번하게 접수되면은 황제는 그 총독을 해임하고 본국으로 소환하는, 그리고 새로운 총독을 파견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이거 예수님 그 십자가에 그 사건이 일어날 때도 요 얘기 한번 했었어요. 네.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못 풀어줬느냐? 유대인들이 이걸로 협박한 거예요, 이거.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자기로 잘릴까 봐. 예수님 풀어주면은 폭동 일으키고 소요 사태 일으키고 티베리우스한테 가서 고자질할 거야.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근데 아, 이전에 티베리우스한테 저기 빌라도가 한번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너 다시 한 번만 이딴 일 일어나면 너 자를 거야라고 이미 네. 경고가 내려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정치적 코너에 몰려 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죄인은 아니지만 풀어주면은
요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이거 이대로 가면은 황제가 반드시 나 자르고 처벌할 텐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모르겠다. 난 죄 없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형으로 내주는 일들이 그래서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도 로마가 속주 통치를 어떻게 했느냐를 알고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것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요.